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또 한 주간 더욱 강령하시고요. 뜻하시는 일 잘 풀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 아침에 인사치고는 너무 상투적이긴 한데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어제 홍콩에서의 우산혁명을 첫 화면으로 골랐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사진인데요. 홍콩 빅토리아 공원 장면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송환법 반대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 규탄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시위는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시위가 비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군의 무력 개입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중순 200만의 시위대가 집결한 이후 11주 차인 어제까지도 시위대의 기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위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쓰레기 수구 기득권 신문들은 이제는 뭐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선동과 또한 폭력 조장 이 시위에 가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느니 이런 소리를 했으면서 이렇게 민중혁명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어마어마하게 전개될 텐데 아마 홍콩도 비슷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민중들의 항거, 집단 항거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것이 권력자들, 또 권력자 편에 선 자들, 기득권 세력들의 공통된 그런 생각이겠죠. 이건 뭐 앞서서 동서고금이라는 표현 썼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우산혁명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아침 또 불을 질렀더군요. 뭐라고 불을 질렀냐면은 홍콩을天安門처럼 탄압하면, 그러니까 천안문처럼 탄압하면은 무역 합의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각별한 애정, 또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각별한 철학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중국을 약 올릴 목적이 더 강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천안문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예요. 예. 그래서 천안문 혹은 천안문 항쟁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조차도 다 금기어인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천안문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것도 중국 잔뜩 자극하는 건데요. 예, 이러면 시진핑 주석이 잔뜩 열받을 것이고요. 또 여기 또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염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예. 김흥옥님, 어떤 유튜버가 일본에 여행 간 사람하고 인터뷰했는데 우리나라가 여행을 안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행객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팩트 체크해달라고. 어떤 유튜버인가요? 예. 친일 유튜버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성종님, 홍콩 시민분들 부디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 벙커원 교회 교우원부는 이거 지금 중국군의 그 태세를 보니까 심상치 않은데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염려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군요. 예.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들썩들썩 하나요? 예. 자, 그래요.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홍콩의 우산혁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분리독립을 어떻게든 틀어막으려는 중국인데 무슨 짓을 저지를지 너무 걱정된다고 노성호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시위대가 요구하는 거는 송환법을 없애라 이런 거지, 분리독립 시켜달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안타까운 홍콩의 상황입니다. 부디 민중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중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바람이죠. 뭐 여러분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곧바로 오늘의 광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저를 노려보다 오셨다고? 예, 어제 뵀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리도로리님 고맙습니다. 어제 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 돕기 1일 찻집이 벙커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평화나무가 주최하는 행사였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600만 원이 저희 그 목표 액수인데 760만 원을 여러분들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물론 김사만 목사 보기에는 뭐 그 돈이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800억을 저 비자금을 조성하신 분인데 뭐 760만 원 정도면은 야 그것도 돈이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말이죠. 한 푼 두 푼 시민들이 모아주신 그런 돈 아닙니까? 예? 또 이 돈을 보내면서 지지한다, 동조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 그 1일 찻집의 의미는 무슨 돈을 모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에게 특히 그 세습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김수원 목사님, 정태윤 집사님 이 두 분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돈이기도 하겠지만은 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지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 사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 교단의 젊은 목사 하나가 우리 벙커원 교회 교인, 청년 교인한테 아니 그 김용민 돈 많으면서 지가 다 내지 왜 시민들 돈을 걷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사만보다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저도 제법 냈습니다. 예. 액수를 뭐 굳이 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속한 교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본인이 속한 교단에 이 김사만 목사를 따르는 자들, 이 자들이 상당수가 포함된 그런 인사들이 김수원 목사한테 소송 폭탄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명성교회에 찾아갔던 정태윤 집사는 집단 폭행을 당했고요. 그 교단 안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일일 찻집 뭐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 교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그동안 냈었어요. 한마디도 안 냈으면서 남이 이 선한 뜻을 모아서 남이 시민들의 선한 뜻을 모아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뭐 후원금은 못 내더라도 박수는 못 치더라도 시비는 걸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참 젊은 목사가 싸가지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목사는 기본적으로 뭐 무슨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남들보다 더 뭐 윤리적이고 그런 거 뭐 그런 건 차치하고요. 기대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싸가지는 있어야지. 싸가지. 목사가 싸가지가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강수정님 5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리도로리님도 도와주셨고요. 오셔서 직접. 아이고 혁명가야. 그런 분들이 혁명가입니다. 예, 소화가 더 안 되고 소화가 더 안 될 땐 김삼환. 예, 그래요. 젊은 목사 이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예? 무슨 목사한테 싸가지 이런 표현을 쓰냐? 이러는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싸가지가 없는 걸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지. 지는 오줌만 싸고 똥 안 싸나? 다 똑같은 사람이면서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예. 자, 그래요. 오늘 광고 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월요일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전날 일요일에 뭐 예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또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 특히 그 일일 찻집을 하다 보니까 밤 10시에 끝났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고생한 교우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평화나무 활동가들도 계시고 모두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승리의 기록들을 축적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은하세일러님, 김수민은 싸가지가 있네요. 그럼요. 김수민 평론가는 뭐 제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해도 인간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더라도요. 예. 그게 다 또 김수민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게 사람을 사랑하고 또 진보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다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도무지 뭐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중심 본질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예. 예, 아주 큰 틀에서 우리 민주 진보 세력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예. 자, 광고주 만나보겠습니다. 광고주를 빨리 만나야 되는데. 자,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요즘 그 물 문제가 언론에 참 많이 나오죠. 마시는 물은 생수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씻는 물, 그 생수 사다가 씻는 사람은 뭐 이건희, 뭐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죠. 이부진 이런 사람들일 텐데, 우리 서민들이 무슨 씻는 물까지 신경 씁니까? 근데 씻는 물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추천합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분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은 필수입니다. 피부 건강 걱정되십니까? 그럼 돈 좀 모으셔서 시걸포 정수기 사시면 어떨까요? 이게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그래요. 좀 싸진 않아요, 사실. 예? 근데 이거 한번 설치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살만하다. 시걸포 정수기가요,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분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입니다.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걸포 정수기는 전 세계 67개 나라와 전 세계 항공기 70%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유명했던 타워 팰리스가 선택한 정수기이기도 합니다. 검색창에서 시걸포 샤워 정수기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080-007-0980 080-007-09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박지희 씨가 그래 극찬했던 거예요. 피부 건강 꽤 챙기거든, 박지희가. 그 박지희가 극찬했으면 말도 안 거예요. 예. 또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로 쭉 씻겠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흉터도 많이 사라지고. 예. 이 시걸포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탄생한 샤워 정수기의 혁명, 시걸포 샤워 정수기.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리도로리님이나 또 레드헤어님이나 이런 분들 오신 분들 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예. 우리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한때는 저도 섬세한 손가락 피아노를 쳤는데 지금은 손에 담배 손가락에 담배가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혜정님도 오셨구나. 혜정님 감사합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해요. 워낙 경황이 없다 보니까. 예, 레드연님도 오셨어요, 어제. 예,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셨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제가 여기 아이디를 몰라가지고 얼굴 보면 알만한 분들 아이디와 매칭이 안 됩니다. 김로즈님 어제 오셨던가? 어제 오셨는데 저 못 알아봤으면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예. 그래요. 자, 시걸포 샤워 정수기. 안 오셨구나. 안 오셨어. 예. 자, 시걸포 샤워 정수기였습니다. 예. 자, 조명동님, 저는 아시는지? 예, 아십니다. 제가 알고 계세요. 예. 이거 노란 봉투 주신 우리 혜정님, 감사합니다. 혜정이라고 하지. 그 얘기도 안 하고 가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혜정님. 네. 자, 그리고 이제 카라솔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가 저물고 있습니다. 자,
카라솔 광고가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8월 말까지는 이 불볕더위, 아니 9월 초 그 추석까지 이 햇볕이 따갑습니다. 예, 뭐 습기는 이제 많이 사라졌고 폭염도 사라졌다고 하지만 야외 전용 햇빛 차단막 카라솔은 아직 필요합니다. 내 차 위에 파라솔 카라솔입니다. 한여름 장시간 실외 주차를 할 경우 차 내부 온도가 무려 80도 가까이 오릅니다. 대시보드라고 하죠. 대시보드. 여러분 저 보이시죠? 저기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거. 사용 전에는 저렇게 그 대시보드가 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기다가 저 달걀 풀어도 아마 구워질 겁니다. 예. 근데 사용 후 보니까 와, 뭐 따뜻하긴 한데 저 빨간색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대시보드. 자, 이 주식회사 스마트 름뱅이에서 만든 카라솔로 차를 쾌적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차가 뜨거워지면 식으면 그만인 줄 아십니까? 차도 망가져요. 차를 오래 쓰고 싶다? 카라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자, 차 위에 파라솔을 펼치듯 카라솔이 직사광선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 최대 60%까지 온도를 낮춥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햇빛을 차단하지만 겨울철엔 한방눈을 차단합니다. 예, 수시로 떨어지는 새똥으로부터 여러분의 차를 보호합니다. 근데 저거 달고 운전하면 안 되지. 저거 달고 운전하면 안 되고, 운전할 땐 또 접었다가 또 세워놓을 땐 또 펼쳐놓고 좀 불편하긴 해도요. 여러분, 차가 오래가고 또 차 안이 쾌적해진다면 저거 설치할 만합니다. 예. 자, 검색창에서 카라솔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라솔입니다. 예. 저거 달고 어떻게 운전을 해요? 예. 이거 얼마냐고요? 저 검색창에서 카라솔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카라솔 검색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착한 시리즈입니다. 착한 시리즈. 아이고 리더로리님, 저를 행동으로 지지하시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그럼 저도 항상 바른 길 가도록 애를 써야 되겠네요. 예. 제가 만약에 저 삐딱해봐요, 여러분들께 얼마나 큰 실망을 자아내겠습니까?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예, 또 고민 많이 할 것이고요. 자, 착한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착한 보쌈, 착한 족발, 착한 닭가슴살 시리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착한 족발 같은 경우에는 뼈가 없어요. 오로지 족발만 있습니다. 뼈 발라먹는 맛이 좋은 분들께는 좀 실망을 드릴 수 있어도, 저는 이제 뼈 없이 그냥 족발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착한 족발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그 족발만 200g, 이거 뭐 5,500원이면은 굉장히 싸게 드시는 겁니다. 또 좋은 족발이에요. 맛있는 족발. 자, 그리고 또 착한 보쌈 드셔보셨죠? 8,900원으로 여러분 착한 보쌈 저 정도 또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뭐 대단한 또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착한 닭가슴살이 나왔어요. 착한 닭가슴살. 저거 보면은 햄버거 패티 같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다른 어떤 배달 음식 이상으로 맛있지만 가격은 3분의 1 수준. 착한 족발, 착한 보쌈, 착한 닭가슴살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100% 국내산 닭가슴살로 만들었지만 퍽퍽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닭가슴살 제품 중 국내 최저가 수준입니다. 저 먹어봤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 청양고추 섞은 거, 와, 그건 진짜 눈물이 납니다. 너무 맛있어서. 예, 정말 맛있고 저렴합니다. 자, 김용민닷컴 구매 후기에서 가장 많은 칭찬과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입니다. 맛도 착하고 재료도 착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착한 시리즈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블랙앤화이트님, 닭가슴살이 퍽퍽하지 않기란 정말 힘든 일인데 예술이라고. 저는 저게 닭가슴살인가 싶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예, 여러분 떡갈비 드셔보셨지? 떡갈비 맛이에요. 떡갈비 맛. 먹어야 하는데 닭가슴살. 근데 그게 떡갈비다. 그러면 너도나도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베스트 제리님, 눈물 안 흘리고 맛있게 먹었다고 하셨어요. 매콤한 게 좋다고. 그렇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예. 이 먹는 건 제가 뻥을 안 칩니다. 먹는 건 뻥을 안 쳐요. 예, 착한 시리즈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로즈님 오셨었구나 어제. 예, 여기 2주 동안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예, 어제 그 행사 때 우리 이완배 기자, 주진우 기자 행사 함께 하셨는데 주진우 기자 머리가 휘어져서 속상했다고. 예, 그래요. 자, 토요일자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기대했던 경협이 빠진 경축사의 실망. 막말 담아 무력 시위. 무력 시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말하는 건데,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이제 북한의 대남기구죠. 대변인 담화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 읽는 남조선 당국자,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공식 대남기구 조평통의 이런 입장 표명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북한을 옹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만은 경연 메시지가 있었다면은 과연 북한이 갑자기 호의적인 반응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북한 관계에 정통하신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 평화의 세기를 열어보자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아니 미국에게 계속 휘둘리면서 경협다운 경협 이런 것들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굉장히 큰 불만과 실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문제 저 문제 모두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런 남한의 행태 문제다라고 북측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이건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특히 한미연합훈련, 이건 한미연합훈련이 누구를 상대로 한 연합훈련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북한을 겨냥한 건데,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고 해놓고 연합훈련을 또 벌이고 있단 말이죠. 남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의 표시입니다. 백영란님, 북한이 변덕쟁이를 갖다고 하셨는데, 변덕쟁이라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저들의 무례함과 이렇게 강대강의 방식으로 남한에게 압박하려는 자세 자체가 대단히 예의를 잃은 것이죠. 부적절합니다. 사실 정말 저도 북한에 대해서 큰 실망을 갖게 됐는데, 근데 그들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변덕이나 부리고 협박이나 하고 이런 집단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진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74년 동안 적대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게 지도자가 손잡고
두 손 드는다고 다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그리고 또 오가야 이래야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남한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 눈치만 본다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정세현, 김홍걸 두 분 입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물론 이제 디토케이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시작전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북측이 경계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아니 뭐 남한이 군대 가는 걸 뭐 반대하나요? 북한이?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전혀 없죠. 사이런 아웃사이더님 말씀처럼 북한도 심적으로 많이 몰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자.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가자. 이렇게 뜻을 모았는데 이게 그래서 거기 또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 절대존엄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했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속았다는 인식을 행여나 그 북한 민중들이 가질까봐 북한으로서는 조바심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측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저대로 내버려 두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예, 북한의 행태는 대단히 잘못됐고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큰 길에 있어서 아니 이 자들을 신뢰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지만은 북측으로서도 뭔가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꽤나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뭐 대통령이야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관료들이 말이죠. 이게 정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건 교류하면서 하나하나 뭔가 성과를 축적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에 정세현 장관이 그랬잖아요. 어디 저 통일부 장관이 축사나 하러 다닌다고. 안타까워요. 실력이 없는 건지 우리 저 대통령 모시고 있는 분들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자, 당장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아니 개성공단은 뭐 돈이 자꾸 오간다고 하니까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법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저기 6월 마지막 날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만났잖아요. 예?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빨리 다시 교류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흥옥님, 트럼프가 과연 북한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말 더 못 믿겠는 거예요. 예. 오미경님, 너무하다 싶은 북한의 발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여론도 안 좋아지고 좋을 게 없는데 왜 저러는지. 그건 우리 입장이죠. 북측도 북측 나름의 입장이 있어요. 이 절대존엄께서 이제 잘 풀린다. 미국하고도 풀리고 남한과도 풀린다. 이랬는데 이게 뭐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는데 구구절은 다가오죠.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서 남한,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고 또 서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가시적인 뭔가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참. 금강산 관광만이라도 어떻게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 오늘 경향신문 기사는 아니고 토요일자 경향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도 오늘 신문들 까맣게 실렸습니다. 이거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께 신문의 핵심 내용들을 제대로 브리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문제없다지만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여전. 사모펀드는 이제 조국 후보자가 한 75억 들여서 이제
사모펀드를 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웅동학원은 아마도 그 부모님이 운영하는 학교일 겁니다. 그 학원, 웅동학원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조국 후보자는 무명에 가까운 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아내가 아는 투신사 직원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거기다 75억을 약정하기로 했고 우선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무명에 가까운 펀드한테 이렇게 엄청난 펀드를 묻는 것이 이거 혹시 뭐 여기로 밀어줄 그런 마음에서 여기다가 맡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펀드 운용사가 다루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펀드 운용사가 굴리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사업에다가 관급으로 무언가를 밀어주려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너무 무명이라는 거죠. 자, 조국 후보자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성하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어디다 뭘 어떻게 투자하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자신은 이 자산을 갖고 간접 투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업계 이야기는 다르다. 한 자산 운용 전문가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도 최소한 투자 약정할 때 기본적인 투자 전략과 방향은 알려준다. 모를 수가 없다. 해당 펀드의 투자 방향을 알고 청와대 공직자의 직무와 권한을 펀드 운용에 이용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조국 후보자의 아내는 조국 후보자의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가 웅동학원 관련한 의혹인데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조국 후보자가 여기 이사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여기 이사를 맡았다고 하는데 2006년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던 코바 C&D와 당시 배우자였던 조모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0억대 소송을 냈다는 건데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법인에 공사대금 내놓으라 이러면서 아들이 소송을 냈다 이런 얘기죠. 예.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예. 웅동학원은 그런데 변론을 포기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51억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아직 웅동학원에서 돈을 받지 못한 동생의 전 부인 조 씨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시 소송을 냈고 이번에도 무변론 승소를 했다는 건데 학교법인이 재판을 포기하고 패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위장소송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또 이 분야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야당 쪽 인사들 보면 말이죠. 이거는 뭐 의혹제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혹제기 정도로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 그러하던데요. 들어봅시다. 조국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으면 어떤 맥락에서는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조국 후보자가 직접 연관됐기보다는 뭐 가족의 일들이 많아 보여요. 예. 다 큰 성인인데 가족의 일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야, 이건 뭐 무슨 하여간 뭐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의 일이라도 뭐 정말 본인이 개입된 비리라면은 문제라면은 뭐 해명을 해야 되겠죠. 공직 후보자니까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 의혹. 예. 또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한국일보인데 조국 후보자 딸이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다니는데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뭐 제기할 거 다 제기하라고 하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상히 들으면은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답했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여기에 제대로 반박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관심인데요. 예, 제대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 모두 전수조사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진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공직 후보자로 나섰는데요. 선거로 당선되면은 그 뭐 무슨 여러 가지 비위 의혹, 구린내 나는 문제들 덮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누가 청문하나? 행정부나 사법부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격을 좀 거르는 자격을 따지는 그런 청문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현격하게 밀린다. 이런 사람들은 뭐 배제시켜야죠. 예. 투표로 해서 다수표 얻었다고 그러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지지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보수 언론들이 뭐 청문회만 버티자 이런 심사는 아니냐라고 조국 후보자를 의심하는데, 조국 후보자 관련한 책을 쓴 사람으로서 조국 후보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조국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 한번 지켜보죠. 그동안 무슨 인사청문회만 있으면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뭐 그냥 의혹인 경우가 상당수였어요.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뭐 100개 중에 한두 개쯤 되나요? 예.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때 저는 조국 후보자 해명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조국 물러나라 이렇게 잘 모르면서 상대방의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설레발 떠는 그런 친구들하고는 전 격이 달라요. 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서울신문 보도가 상당히 좀 주목됩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발표한 논문에서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는지 이거 검증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이 사람이 성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터는 거 여기만 몰두하고 있어요. 물론 터무니없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제돼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실체도 불명확하고 끝까지 해명 들어봐야 알 만한 그런 의혹 제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뭐 사퇴하라. 진보의 스타가 이렇게 구린 줄을 몰랐다. 이렇게 설레발을 떨고 있어요. 이 수구 언론들이. 서울신문 기사를 좀 본받으세요.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발표한 논문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 성매매 업소에 가서 성을 산 남성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게 논란의 한 지점이 형성될 것 같은데요. 이 조 후보자는 2003년에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에서 여성은 피해자, 여성은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성매수 남성은 범죄인,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 논리다. 성매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과 선택적 법 집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아이고 이 페미니스트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당시 조국 후보자는 또한 현재 미성년 성판매자에 대한 제재는 여성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여성이 성을 판매할 경우 성매매 특별법 보면은 당연히 이 성 판매하는 자도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 여성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성년 성판매자는 여성이죠.
잘못이 없다. 성을 구매한 남성만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인데 뭐 그렇다는 얘기죠. 조국 후보자의 말이. 청소년 성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그래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팔지 못하게 해야지. 에? 그런데 미성년 성판매자 여성에 대한 제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얘네들은 피해자다. 가해자만 조져야 된다. 이거는 결국 미성년 성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성단체에서는 미성년의 성매매나 성년 간의 매매춘이나 뿌리로 가자면 결국 남성의 지배 문화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몸을 파는 것도 모두 남성 때문이라고만 선언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매매 자체를 없애자는 거죠. 이제 이 조국 후보자의 취지가. 그렇다면은 성을 매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매매하는, 파는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미성년자의 성보호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을 파는 10대도 일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예. 자, 조국 후보자 이야기는 뭐 저는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없애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지만 서울신문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 성범죄 처벌에서 보수적으로 보이는 견해를 낸 것은 과잉 공권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다. 산호맹 사건으로 시경을 받았던 조국 후보자가 과잉 공권력에 대한 반감을 성범죄 시각에 일부 투영했을 것이란 뜻인데 그동안 뭐 조국 후보자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홍승표님, 매매는 사고팔고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사고파는 주체와 환경 모두 단속하고 통제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요. 김종덕님 말씀처럼 근본적 문제를 논하자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아요. 어쨌든 이 논문 가지고 이렇게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따지는 이런 청문회가 생산적인 청문회지. 그냥 이 후보자는 성인인가 아닌가? 성인이라면 거룩할 성자 써서 성인인가 아닌가? 신의 경지에 범접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나? 갖추지 않고 있나? 일단 한번 망신을 주고 시작합니다.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요. 실체가 없는 의혹들을 잔뜩 나열합니다. 언론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도덕성 문제는 비밀리에 청문회를 엽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청문회에서 제대로 이게 진상이 가려지지 않고 의혹만 더 커졌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도덕성 의혹이 있는데 아무래도 장관감이 아니다. 이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다 까발려. 백주 대낮에 그냥 후보자를 빤스까지 다 벗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의혹이 많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많이 논평을 했지만 지금 이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증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이에요. 실체가 없이 그냥 의혹 제기로 끝난 사안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걸 사람들이 저 사람 저 혐의는 실체가 없으니 무죄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이렇게 망신살을 뻗치고 나서 장관이 돼야 하는 거라면 누가 장관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 한번 하시겠습니까? no. 됐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우리 조국 후보자 장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수락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청문회 때 해명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일단 법무부 장관을 수락했다는 점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다 해명 가능한 일들이다 라는 점을 판단하고 나섰기 때문에 수락한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켜보시죠. 조국 수석 관련해서 책을 쓴 사람으로서 조국의 인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예. 이분은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해명을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영농 후계자님,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가 나왔다고요? 지지 50.6, 부정 45. 네,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 지금 벌써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아마 11월쯤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임기 반환점이 올 겁니다. 그렇죠? 11월 9일인가 그렇죠? 그 이제 목전인데 뭐 한 석 달 남겨놓은 상황인데, 석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50%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후보자에게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해명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해명해봐야 또 무슨 다른 의혹도 제기하면서 그 해명이 거짓말이다, 이걸 입증하려고 그냥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조국 후보자의 뜻을, 이거는 좀 받아들여 주시죠. 그리고 나서 청문회에서 했던 말 보고 이 사람 이거 뻥치는 거다, 이 사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산발적인 공세, 후보자 흔들기 공세에는 저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크네님, 어차피 자한당 것들 예수님을 장관으로 임명해도 반대할 듯. 그렇죠. 예수님도 얼마나 온갖 의혹들이 많습니까? 진실과 무관한 의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어내면 숱하게 맡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저 자유한국당이 넘어가겠습니까? 봐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3월입니다. 여러분, 2016년 3월이 언제입니까? 총선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 한 달 전이에요. 박근혜 정권 때. 자유한국당 지지율 39%,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21%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말 2017년 초를 지나면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국회 탄핵 소추를 당했어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초에 황교안 대표 선출을 전후로 해서 다시 오르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탄핵 국면 이후로 수직 상승을 해서 2018년 초에는 54%까지 지지를 얻은 적이 있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또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41대 18입니다. 자, 그리고 저 회색은 뭐냐? 회색은 중도입니다. 자, 중도층, 죄송합니다. 중도가 아니라 무당층입니다. 무당층.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26%로 나왔습니다.
26%가 자유한국당 지지 쪽으로 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도층에게 물어봤습니다. 중도층 현재 지지율은 41%가 민주당, 무당층이 27%, 자유한국당이 12%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중도층 지지율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거 때는 결국에는 무당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승패의 그 변수가 되거든요. 최대 변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중도층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거의 한 4배 가까이, 4배는 아니군요. 한 3배 가까이, 3배 조금 넘게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배 넘게.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3배 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 지지세를 몰아준다면 자유한국당이 선거 때 표를 결집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그 중도층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있었던가요? 예.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전국 선거 첫 4연패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야권이 사상 첫 전국 단위 선거 4연패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중앙일보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3연속 패배를 기록한 데 이어서 내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또다시 패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특히 이제 정권 말에 있는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요즘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 2020년 총선도 자유한국당이 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 첫 번째 근거가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성향인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지지층 규모 면에서 보수층과 지지층은, 그러니까 보수는 30, 진보는 20에서 25였다고요. 이런 가운데 누가 더 중도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다는 거죠. 탄핵 정국 이전인 2016년 4월 한국갤럽의 주관적 이념 성향 조사에서 보수는 33, 진보는 22.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오히려 운동장은 진보 쪽으로 기울었고, 이런 현상은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인 2016년 11월 보수는 27, 진보는 30 이렇게 역전됐고, 2017년 5월 조기 대선 때는 보수 23, 진보 38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어요. 자, 그리고 최근 조사를 보면은 보수 23, 중도 30, 진보 27로 여전히 진보층이 많았는데, 지금 그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중도층 그 30%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죠. 공공 정치 컨설팅 회사인 민트연구소 박창수 대표는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경 보수층만 결집할 뿐 전통적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실패하고 있다. 지금처럼 단순히 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주목할 경우, 그러니까 강경 보수층 결집에만 주목할 경우 한국당 지지층 결집에 비례해서 민주당 지지층도 당연히 결집하면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4연패 위기감의 또 다른 근거는 최근까지도 중도 성향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자, 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합리적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 머물고 있는 보수 성향층까지 흡수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처럼 저 끝간데 없이 투쟁만 벌이고 있는, 그리고 막말을 퍼부어대고 이 국민의 어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인식에서 멀어지는 이런 행보를 보였다가는
한국당 또 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황교안 체제에서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 선거 또 정치 컨설팅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한테 왜 황교안을 공격하느냐? 그 고마운 황교안을 왜 공격하느냐? 황교안 체제로 총선까지 가야 당신들 희망이 있다. 황교안 잘 모셔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이고 로니님 20불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경원은 계속 갈 수가 없는 것이 12월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돼요. 예. 김정호님, 김용민 PD님,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이현주 의원이 그리스도인의 시대를 보는 눈 이런 제목의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부울경 기독교 지도자 시국선언 준비위원회 주관이랍니다. 그래요. 경남의 작은 도시까지 이런 막말 국회의원이 오다니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그래요. 이미 시국선언을 하셨네. 예. 그래요. 언제 한다는 거죠? 이현주 행사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예. 장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장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인력을 파견해 볼까 합니다. 이현주가 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저 빤스 목사 교회도 나갔었어요. 예. 교회 이름도 좀 알려주시면은 네. 저희가 한번 남몰래 한번 파견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장도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당 정권 시절 모 신문의 대통령 오자 사건. 대통령이 아니라 개견자 써서 견통령이라고 했었어요. 그 이제 예전에는 신문이 컴퓨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뭐 활자를 뽑아다가 이제 막 판에 꽂아가지고 그걸 이제 딱 찍어서 인쇄를 했잖아요. 이른바 식자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월 25일 낮 4시 예배 양산 온누리교회. 알겠습니다. 제가 스킵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요. 또 저 이현주 집사님이 또 고생하시네요. 예. 다시 이현주 집사님이 고생하셔. 예. 견통령이라고 해서 대자하고 견자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 보고 대자 대신에 견자를 갖다 쓴 거예요. 일부러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견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이 나왔어요. 충청도 지역일간지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요. 그랬더니 이승만이 사장 구속하고 신문 정관시켜 해서 아주 이 신문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승만 때 그랬었어요. 그 신문 이름이 국민일보인데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든 국민일보가 아니고 충청 지역 일간지 이름이 국민일보였어요. 예. 일부러 했을까 설마. 그때는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시대였는데. 예, 견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견통령. 여러분 그 저기 예전에 뭐 그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또 이런 그 오타 사고는 굉장히 빈발했어요. 예, 근데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예, 글씨를 좀 한번 키워가지고. 여러분 백지화라고 있어요. 백지화. 백지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 신문 식자 글자를 뽑아서 이렇게 식자공이라고 하나요? 예,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이걸 갖다 쓴 거야. 죄송합니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백지화라고 하지 않고 자지화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또 신문에 그대로 실어가지고 옛날에 식자공이 그렇게 실수를 했던 거예요. 백지화가 아니라 자지화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인지 이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백지화를 어떻게 자지화하고 헷갈릴 수 있을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승만 시대 그랬어요. 진짜 대통령을 견통령이라고 오자를 낸 건데 오자 냈다는 이유로 사장 구속하고 신문 정관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자, 어떤 여성분이 대일민국이라고 쓴 것 같지요? 고양이가 이걸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일민국 아니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문제 삼으니까 그거 트집 잡아서 나를 친일파로 공격하는 네티즌들 다 잡아버려. 모욕죄 고소. 아니 누가 봐도 대일민국이구만. 저게 어떻게 한자야? 저게 여러분 어떻게 저게 한자예요? 그래요. 대일민국. 이거 갖고 시비 거니까 시비 걸고 뭐 보도하면 다 고소하겠다 이랬대요. 우리 저 나모 씨가 장도리만 병에서 이 이슈를 다뤘습니다. 오늘 이 대일민국 이슈 다룬 신문이 아무데도 없어요. 장도리만 다뤘어요. 진짜 여러분 장도리 박순찬 화백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담론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시민과 소통하는 만평, 장도리 만평입니다. 여러분 박순찬 화백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이에요. 박순찬 화백. 야, 나베라고 했다고 고소하고 대일민국 쓴 거 아니냐 의문을 제기해도 고소하려고 하고 정말 이 사람은 한국 국민을 이렇게 미워하죠. 한국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여기가 일국인 줄 아시나? 그래요. 자, 오늘 김용민 TV 오후 5시 5분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시에 관훈 라이트 클럽이 있는데요.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MBC 양윤경 기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시죠? 스트레이트의 양윤경 기자. 양윤경 기자는 또 양치대첩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고 오늘부터 2차는 내 차입니다. 그 또 멘트로 화제를 모았던 MBC 저널리즘을 상징하는 양윤경 기자 오늘 관훈 라이트 클럽에 초대합니다. 8시부터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화나무 여러분 후원회원 가입해 주세요. 로고시안.com 전화도 있습니다. 전화로 직접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에 가입이 됩니다. 02-6406-0507 02-6406-0507로 여러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1일 평화나무의 종이신문 최신 정보가 창간됩니다. 최신 정보가 창간돼요. 종이신문 이름이 최신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를 담아야 할 텐데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이냐면요. 카톡, 유튜브 가짜 뉴스를 일일이 팩트 체크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 가짜 뉴스는 뭐가 잘못됐고 사실과 무엇이 다른지 이걸 꼼꼼히 짚어드리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이걸 또 배포 대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국 양로원 또 어르신들 모여있는 곳도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곳 거기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도로리님 최신 정보도 정기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네. 자, 알려드리는 말씀 드렸고 다음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부품 재료 여기에 너무 의존했다가 우리가 아베 경제 도발로 인해서 조금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재료 부품을 사실은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건 안 썼을까? 그 중소기업들이 다 고사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국내 대기업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샀구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와, 사연이 많이 있어요. 사연이 있었어요. 한겨레 보도를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거래해온 반도체 장비 제조사 웨이퍼 마스터스의 사례. 이 사례 여러분 접하시면은 기함하실 거예요. 10년 동안 대기업 웨이퍼만 700에서 800장씩 받아서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궁금하다면서 먼저 연락하더니 컨설팅과 웨이퍼 평가를 다 받은 후에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장비 구매도 없었고요. 그럴 거면 성능 평가 비용이나 자문료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껏 그렇게 중소기업 기술 다 파악하고 또 샘플도 다 써보고 그래 놓고는 안 산다 이러고 있어요. 디토케이님, 하여튼 이 대기업 놈들 말씀하셨습니다. 유식 웨이퍼 마스터스 대표가 자료를 건네주거나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기술 협력 횟수만 10년 동안 50여 차례. 그러나 실제 구매로 이어진 경우는 손에 꼽혔고 1년에서 2년 동안 무상으로 장비를 가져다가 평가한 뒤 우리랑 안 맞다라면서 되돌려주는 식의 구매 행태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야, 이런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이형원님, 그거 하면서 자료 빼먹고 버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탈취하는 거죠. 대기업 횡포입니다. 특허 빼먹고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장비만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처음 세운 가정과 결과가 다르다라면서 되도 않는 그런 구실로 반환된 경우도 2차례였다고 합니다. 기술만 쪽쪽 빼간 이런 대기업. 못된 수법이다. 소지윤님. 그럴 줄 알았어요. 연이연님. 이동규님. 대기업이 큰 문제, 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알아서 잘해보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갑질을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표준 규약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뭐 그러면 국내 걸 쓰면 너무 감시도 많고 규제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 거 쓰겠다. 그러면 알았어. 뭐 우리가 그렇게 대기업 불이익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 대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우리 정부는 한 10,000가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렇게 약탈적 관행을 안 바꿀 거야? 계속 깡패 노릇할 거야? 이러면서 압박을 하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승표님, 최태원은 이미 알짜 중소기업 먹었었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지윤님, 썩은 정부 때 공정위가 제대로 일 안 해서. 그래요, 이게 바로 공정위가 할 일이네요. 예. 김흥옥님, 철저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해야 합니다. 중기부 장관님 힘 좀 쓰셔야죠. 예, 이것만 잘해도 박영선 그 장관 다음 서울시장 감이에요. 예, 요 대기업들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이런저런 대기업의 또 재벌의 횡포 지적해 오셨는데 이 중소기업 이들의 기술을 지켜주고 이들의 판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서울시장 하실만하지요. 예. 아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하시네요. 윤집궐중님, 매년 부품값 깎기로 협력업체 피 빨아먹은 대기업. 베네치아님, 공정위 노데레 때 망가짐. 노데레 공정위원장이 있었죠. 그때 망가졌다고요. 민경백님,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보호하되 세무조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 대기업 못된 짓은 빨리 배우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김용민 브리핑이 집단지성의 장인 것 같습니다. 캐리어 럭키님, 중소기업이 미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벌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재벌 한두 개가 흔들리면, 대기업 한두 군데가 흔들리면은 이 나라 경제가 흔들려요.
아베 존나베님, 삼성이 정신을 차리면 우리나라 문제 웬만한 거 해결이 되죠. 솔직히 말해서 삼성과 자유당은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원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도쿄 올림픽을 이용하려 한다. 일본 정부는 사고를 전혀 수습하지 못한 채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시키고 있대요. 사람들을. 멈췄다고요? 왜 멈추지? 지금 나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요? 왜 그러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예. 자, 일본의 원로 핵물리학자 고이데 히로아키 전 교토대 원자력연구소 조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왜 그러지? 나 멀쩡한데. 이상하네요. 방송이 끊겼어요. 할 수 없네. 뭐 그냥 저 혼자 방송하고 다시 보기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이대 전 조 교수는 후쿠시마산 음식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일부 학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식품 방사성 세슘 137 기준 미국보다도 훨씬 낮아서 기준을 통과한 음식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식품 방사성 세슘 137 기준이 미국보다 훨씬 낮아서 기준을 통과한 음식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방사선 피폭과 관련해서는 미량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생산되는 음식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일본의 이런 기준이 엄격하다 하더라도 방사성 피폭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당장 도쿄 근처에 후쿠시마에서 이런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10년이 지났는데, 따라서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 이제 뭐 방송이 전혀 안 나가서 그런지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변고를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요. 오염수를 정화해서 바다로 방출할 경우 다른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트리튬만은 결코 제거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고이대 히로아키 교수가 말이죠. 이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나리오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오염수 방류할 때 어느 정도 정화시켜서 바다에 방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삼중수소만은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염수 정화 후 방류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삼중수소에 노출된 생선을 먹을 경우 사람 또한 피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일본이 원전 범죄 감추려고 올림픽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습은 전혀 못하는 상태다. 전 세계가 이를 알아야 한다라는 원로 핵물리학자 고이대 히로아키 교수의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릴 칼럼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인데요. 그 송호근 포스텍 교수, 서울대 교수였던 분인데 포스텍에 가셨네요. 예, 한국 사학자 카이텐,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영훈과 그 부류들이 쓴 반일 종족주의 이 책을 읽었는데 무모하고 섬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예? 이영훈의 평생 연구는 식민 통치하의 경제 발전을 입증하는 것인데, 생산성과 각 소득 영역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일제의 역사를 나쁜 역사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수탈해 갔다, 이 주장에도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영훈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성찰은커녕 아예 일본 면책
론까지 제기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무슨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없다. 책임질 거 없다. 과거사를 핏빛 원한으로 재현하는 한국인의 야만적 심성, 소위 반일 종족주의가 한일 관계를 파탄낸 주범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영훈이. 한국의 맹목적 적대감이 원죄, 일본은 무죄. 이에 대해서 송욱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사료의 편파 선택과 일부러 전체를 왜곡하는 일반화의 오류. 네. 이 책은 대체로 밝고 정상적인 사료만 골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의 강제 점령 과정에서 벌어진 조선인의 그 소득 증대 부분들, 그 일부분만 보고 일제강점기는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라고 이제 미화했다는 것이죠. 고소득, 그것은 미끼였다는 것이죠. 주식과 생필품 비용을 제외하고 강제 저축, 국채 구입, 이걸 강요해서 실은 고소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쥐꼬리였다는 것이죠. 일본군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종군 위안부가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도 송욱은 교수가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창녀였다. 성매매였다. 이걸로 소득이 생겼다.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게 아니다라고 이영훈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송욱은 교수 얘기는 이래요. 전쟁 말기에 왜 조선 처녀들이 결혼을 서둘렀겠는가? 군의 개입과 강제 연행 입증 자료가 미국 기록 문서고에 수차례 발견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누가 거짓과 허위를 생산하고 있는 것일까? 냉철한 반성이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식민지 한국을 원주의 국가로 바꿔치기 위해서 잠수 공격하는 일본의 인간 어뢰 카이텐이 됐다. 인간 어뢰네요, 이 카이텐이.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송옥은 교수 칼럼. 중앙일보의 논조하고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송옥은 교수가 예리하게 보네요. 좋았어요. 이 칼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택근 시인. 이분이 사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쓰신 분이고요. 김택근의 무건이라는 칼럼, 김대중의 마지막 눈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쓴 칼럼입니다. 돌아가시던 해 2009년 7월 9일 동교동 집에서 글을 뺐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게 자서전을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초췌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는 슬픈 영웅이었다. 빛을 발을수록 높이 오를수록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했다. 세속의 재미와 멀어져야 했다. 그날따라 무척 고독해 보였다. 화제가 시국으로 옮겨갔다. 얘기가 몇 번 끊기더니 대통령이 울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꿈만 같습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희생이 많았습니까? 사람들은 날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요. 용산 참사로 인해서 참 어처구니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생을 마감한 서민들이 있었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사 열사들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죠. 아무도 없으면 나라도 나서야죠. 힘없고 병든 몸이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이 폭압적인 반민주, 반인권적 행태에 분개하시면서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눈물이 가슴으로 흘러들었다. 김대중은 나흘 후 입원했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최후 순간까지 민주주의를 붙들고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국난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역주행에서 비롯됐다. 민의를 무섭게 여겼다면, 국민에게 길을 물었다면 나라가 이리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정치 행태 중에 가장 빼어나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취약하다. 진정 백성이 주인인 나라는 위태롭다. 조금한 진정 백성이 주인인 세상은 위태롭다.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린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보살펴야 한다. 국민에게 버림을 받아도 다시 민심밖에는 기댈 곳이 없었던 정치인 김대중. 그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 주어진 생을 한 점 남김없이 태웠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인류가 발명한 정치 행태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이긴 하지만 또 가장 취약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성하는 가치가 아니라 유지하는 가치라고요. 여러분, 꽃을 사면은 그대로 두면 지가 알아서 생장합니까? 천만의 말씀. 물도 줘야 되고 시들시들해지면 뭔가 약도 꽂아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햇빛도 들어오게 해야 하고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가꿔야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가는 뭐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하는 순간 이명박 박근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는 그 마당까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걱정하셨어요. 꽃으로 보신 거죠, 이 민주주의를. 여러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듣고 계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날씨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예. 날씨까지 전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등 내륙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2도 등 낮 동안 33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이요.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세가 더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열대야도 사라지고 말이죠. 이제 뭐 여름은 한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거 혹시 4대 강섭 보를 다 개방하고 또 보를 아직 해체하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보를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만들어서 무더위, 열대야, 습한 날씨가 좀 줄어든 건 아닌지. 제가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그냥 낭설을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정확하게 4대강 공사가 완공된 시기부터 보를 개방한 작년 이후로 4대강 공사가 완공되고요. 그리고 보가 막혔던 그 시기까지 매년 아주 정말 더러운 무더위가 계속됐었습니다. 더러운 무더위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시원해졌습니다. 금방 여름이 끝난 것 같아요. 이거 4대강 보호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갑자기 방송이 끊겼는데 어떻게 뭐 제가 방송을 더 세우고 새로 할 수는 없는 거여서 뭐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 순서 마치겠고요. 내일 아침 무리 없이 사고 없이 방송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